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야 외전 함께 하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이제 연휴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 처음 보는 거잖아요. 네. 추석 잘 보내셨어요? 시간이 안 가서 정말 마음이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빨리 연휴가 지나고 시사에 출연을 해야 되는데 네. 오늘 이제 출연하게 되니까 답답했던 마음이 해소가 되네요. 네. 김민하 평론가는요? 추석 때 아무래도 뉴스를 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오늘도 반나절 잠깐 뉴스를 안 봤더니 네. 그새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나와 있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모든 뉴스를 챙겨볼 수 없는 이 청취자분도 얼마나 이제 여러모로 혼란스러우시겠습니까? 추석 때, 추석 연휴 때 시사를 안 했기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네. 이제 모든 혼란이 거치고 마치 구름이 거치고 하늘이 드러나듯이 네. 이렇게 명쾌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다. 좋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다. 이런 얘기죠. 졌어요. 요즘 펜타 소장이 계속 지고 계십니다. 네, 이길 수가 없네요. 저는 네. 무슨 이야기가 나오나 오늘은 시사야 이야기를 안 하나 했는데 초태풍급 허리케인급으로 그냥 쓸어버리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추석 민심을 직접 경험하시기도 하고 네. 주변 분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시기도 하셨을 텐데 민심의 향배가 어땠다고 보세요, 두 분은? 우선은 추석 밥상머리라는 게 사실은 이제는 사라진 것 같아요. 네. 가족들끼리 모여서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들여다보는 그랬던 풍경은 좀 없어지는 사라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다분히 이제 명절날 가족들끼리 또 잘 안 모이는 또 코로나 팬데믹이기 때문에 지난해 올해 그런 또 상황이기도 하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직업을 넘어서서 또 이념을 넘어서서 또 세대를 넘어서서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정치 이야기가 이제는 좀 사라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연휴의 상징성은 있는 거죠. 대선이 네. 생각들을 많이 그래도 했었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기점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의혹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 의혹들을 과연 어떻게 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될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시기였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님. 정치 현안에 대한 이 본격적인 토론보다는 사람 이름을 많이 얘기했을 텐데, 근데 지금 이번 대선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 이 후보들에 대한 어떤 과거처럼 이 후보는 정말 지지해갖고 당선시켜야 됐다. 이런 열정적인 어떤 그 후보에 대한 지지가 형성됐다기보다는 네. 저 후보는 안 됐으면 좋겠다. 상대 후보에 대해서. 그게 지금 상당히 강한 상황이어서 이게 상대가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사실 싸울 일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줄어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가 이제 좀 상대 후보가 안 돼야 되겠다. 남의 이제 남 욕하는 얘기는 좀 메신저라든지 자기들끼리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많이 하고 이렇게 좀 밥상에서는 그런 얘기 좀 줄였을 텐데 다만 코로나19하고 부동산 문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네. 얘기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실제로 부동산 문제 때문에 여러모로 곤란을 겪고 있는 젊은 세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세대 간의 공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성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청취자 안정희님께서 정치 얘기 별로 안 합니다. 명절에 이렇게 그렇죠. 보내주셨어요. 네. 네. 근데 추석 밥상머리 민심이라는 게 그냥 정치 풍향계 우리가 네. 며칠 동안 정치 얘기에 조금 거리를 두는 일이기도 하고요. 여러 사람이 모일 기회가 있기 때문에 기대를 좀 많이 걸긴 하지만 예전 같지는 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말씀하셨지만 선거라는 게 원래 이제 그런 행위이기도 할 것 같은데 싫은 후보 안 찍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근데 그 싫은 후보를 결정하는 이 일종의 비호감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각종 의혹이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지금 이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연일 지금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정의당까지 나서서 지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비판하기도 하고 또 국정조사 특검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이 국정조사하고 특검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특검이나 국정조사로 가게 되면은
진상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것도 지금 대선 문턱에 있기 때문에 이게 대선에 부정적이거나 왜곡된 영향을 미쳐서는 곤란하겠죠. 네. 그렇다면 특검이나 이 국정조사로 가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일 리도 좀 만무할 것 같고요. 네. 이낙연 후보 캠프 쪽이든 아니면 이재명 후보 캠프 쪽이든 당사자인 그렇다면 저는 이건 지금 경찰이 또 내사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고발을 통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검찰의 수사가 또 배당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규명되는지에 경찰과 검찰의 수사 또 검경의 수사가 사실 먼저 필요한 거죠. 이건 어떤 진상규명이냐면 첫 번째로는 왜 이렇게 설계됐느냐 그게 중요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수익 배분이 이렇게 됐느냐. 사실 지금 여당보다는 야당 쪽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노리는 것은 이재명 후보와의 관련성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것이 맞겠죠. 왜냐하면 그런 정황들이 자금의 흐름이 됐든 아니면은 서로 간에 연락을 통한 흐름이 됐던 간에 뭐 휴대폰을 포렌식 해보면 정말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받고 경제적인 대가를 치렀다. 확인이 될 겁니다. 그렇게 밝혀지면 될 일이기 때문에 특검이나 국정조사 같은 정치적 행위보다는 우선 경찰과 검찰의 명쾌하고 깨끗한 수사가 먼저라야 되겠죠. 네. 뭐 언론에서는 국민의힘의 꽃놀이패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정조사하고 특검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득이 있다 이렇게 또 분석하던데 김인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의도가 있겠죠. 국정조사라고 하면은 뭐 국회로 다 불러가지고 이런 질문 저런 질문 하면서 그것에 대한 사실 확인을 뭐 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거기서 많은 의혹들이 쏟아지고 그것에 대한 공방이 오가는 그런 자리를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화천대유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돼서는 여러 의혹이 나오면 나올수록 사실 이재명 지사가 갖는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것은 또 사실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고 이것을 뭐 세세하게 이제 당시의 팩트 확인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국정조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보수야당에게는 이득이다. 이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특검도 그렇습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결국 이 특검이라는 게 뭐 말은 쉬운데 누구를 임명할 것인지 누구를 추천할 것인지 그리고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범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기로 합의를 해도 그런 거의 대선에 가까워진 상황에서야 특검이 뭔가 이제 수사의 중간 수사 결과라도 발표를 하는 건데 그게 결국 이게 무슨 뭐 이 사건에 대한 어떤 명확한 뭐 처리라든가 뭐 이 진상 규명이라든가 이런 게 될 수 있는 카드는 아닌 거죠. 다만 대선 직전에 판을 흔들 수 있는 어떤 폭탄이 하나 떨어진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까지 보면서 이제 주장하는 것 같고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받아들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 뭔가 그 캥기는 게 있으니까 안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꽃놀이 패다 이렇게 평을 하는 건데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결국 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상 규명에 필요한 거냐 이 유불리 다 떠나서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진상 규명에 필요하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해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대로 하면 사실은 거기엔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좀 냉철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오늘 뭐 민주당 부울경 TV 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서도 지금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 쪽하고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 쪽 서로 간에 이제 주장이 엇갈리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줄곧 민간 개발로 가던 거 공영으로 갖고 와서 네. 5,500억 정도 개발 이익을 우리가 환수했다. 당시에는 민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공영으로 간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그런 사업 형태밖에 가능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는 뭐랄까 이 해명이 명쾌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뭐 대장동 문제가 민주당의 지금 정권 재창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진실이 빨리 규명돼야 한다. 이렇게 또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 지금 이게 진실은 어디가 있는지 일단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는 한 계속 다 의혹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까지 공방이 격화되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반적인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죠. 그런데 이낙연 후보로서는 또 불가피한 공격으로 보여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흔들릴 때 네. 그 경쟁자니까 또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2위는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최종 후보가 돼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로서는 또
이 대선에 뛰어든 이후에 최대 위기에 봉착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만큼 이낙연 후보로서는 이재명 후보가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을 본인으로서는 최대의 어떤 공격 포인트로 잡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후보 왜 그럴까? 이낙연 후보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지는 몰라도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지금이 기회다. 지금 반전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두 번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 그것도 호남 경선을 앞두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로서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는 이렇게 불안한 후보를 지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것 같고 이재명 후보는 지금 누구 편이냐. 국민의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이제 이낙연 네. 후보를 좀 뭐랄까 비판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 쪽에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뭐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있고 그리고 국민들의 이게 의혹의 어떤 실체와는 조금 관계없이 국민들에게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이 문제의식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문제를 안고 있는 후보를 결선 투표 없이 바로 지금 조기에 사실상의 이제 승리자로 만들어서 후보를 확정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 그러니까 결선 투표까지 일단 가서 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거기서 진검승부하게 해주십사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 측은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 이전부터 계속 네거티브 캠페인 해왔고 그것 때문에 본인들이 더 이상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으로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갔는데 다시 또 하고 있다. 이게 유력한 우리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의 본선 경쟁력까지 훼손하고 있는 거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사실 이게 서로 주장을 막 하고 있지만 배경에 깔려 있는 것은 결국 결선 투표를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달라라는 거냐 아니면 조기에 빨리 확정해서 다 털고 이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대하자라는 거냐 이 두 가지 프레임이 이제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명확하지는 않지만 네.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 뭐 지금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들어갔다고 하는 화천대유라고 하는 회사 지금 이제 자산관리 그러니까 시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곳이 지금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천대유에 뭐 고문으로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 법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름이 쭉 공개되면서 이게 지금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여론이 가늠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뭐 예를 들면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용수 전 특검 그리고 오늘은 최서원 씨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가 그렇죠. 등장했어요. 5년 동안 고문을 맡았다고 하는데 화천대유와 이재명 지사는 아무 관계가 없다. 뭐 특혜 준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럼 지금 화천대유라는 회사에 대한 특혜 문제가 제일 큰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쪽 방향으로 여론을 튈지가 이 참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지사는 나하고 관계없다. 오히려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히 나눠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법조 고문단이 이재명 발이냐? 아니죠. 이건 화천대유 발이죠. 왜냐하면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인맥이 뭐 고등학교 인맥이 됐든 대학교 인맥이 됐든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 법조 기자로서 생활하면서 맺은 인연이 됐든 사실 김만배 씨 대주주의 인연인 거죠. 그러니까 여야를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김수남 로펌과의 계약 관계지만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있고 그리고 이경재 변호사는 누굽니까? 이 국정농단의 네. 이 주범인 최순실 씨의 변호인입니다. 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난 이재명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에는 고문단으로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아들이 예. 1호 직원이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런 이재명과의 커넥션이 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이경재 변호사의 경우에는 더군다나 본인과 국정농단 관련해서 변호를 다투었던 박영수 특검도 고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황이어서 이런 고문단과 또 이 진보층에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이재명 후보가 같이 이 일종의 커넥션화돼서 인연을 맺을 리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법조 초호화 법조단은 화천대유 발이지 이재명 후보 발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혹을 가지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강찬우 고문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와 사법연수원 동기였고 이재명 후보를 변호하지 않았었느냐. 특히 이제 권순일 대법관은 가장 선임 대법관이었었는데 막판에 이게 이제 연차가 제일 높은 대법관이 제일 나중에 본인의 이제 판결 의견을 제시하거든요. 5대5 동수인데 마지막에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 손을 들어줬다. 그거는 대법관이 이재명 후보로부터 그러면 돈을 받아서 또는 그 이후에 하천대유 고문으로 가서 또 많은 고문료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런 명백한 또 근거나 증거가 되는 게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모든 채용은 하천대유발이니까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여기서 저는 따져 물어야 될 것은 이 건설 권력과 이른바 법조 권력과의 결탁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문제 삼아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사실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권순일 전 대법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임명했던 대법관이기도 하고요. 2014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 행정처장이었어요. 그리고 사법농단 사건에도 연루됐다고 하는 의혹을 받기도 했었고, 이 지금 방금 전에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검사장 얘기하셨는데 툭스톤 공항통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제일 잘 나가는 검사장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이게 지금 다 서로 간에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얽히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누구 라인이냐 이렇게 따지는 게 사실 무의미합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뭐 검찰총장 한 사람인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무의미하고 결국은 뭐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모두를 이제 죄는 미워했는데 사람과 돈과 땅과 부동산은 미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걸 잘 얼개를 보면은 그 화천대유라는 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이 언론사 출신의 김모 기자, 김만배 씨라고 이름 나왔는데. 법조기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원래 이 개발 사업에 아주 정통한 남모 변호사 있습니다. 남모 변호사. 이 두 사람이 핵심이고 남모 변호사가 과거에 사실 정치권하고도 연관이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아는 변호사들 그리고 자신이 이 사건에서 이미 이전에 이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들어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제 민간 개발로 바뀌는 과정에서 구속 기소돼가지고 재판받고 무죄로 이제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연을 맺었던 판사, 변호사, 검사 다 끌어와서 다 고문으로 하고 왜 그랬겠습니까? 첫 번째 자기가 시도할 때는 이게 뭔가 법적 문제가 생겨서 잡혀갔는데 이제 두 번째 시도를 할 것인데 첫 번째 시도와 똑같은 실패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명의 이런 초호와 고문단을 끌어모은 것이고 그때 고리 역할을 한 게 인맥이 넓은 김만배 기자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가장 이제 좀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것과 별개로 이게 결국은 이런 계약 구조나 이 수익 배분 구조를 만든 것은 물론 하나은행 컨소시엄이나 이런 것의 역할도 컸지만 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와의 어떤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이나 인허가를 논의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도 영향이 있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다 이제 세트로 보면은 완전히 지금 뭐 올스타전입니다. 관료 나오죠. 지금 이제 그 지자체 관료 나오죠. 무슨 재벌도 나옵니다. 재벌에 무슨 처음에 이제 대장동 개발할 때 400억을 이 화천대유가 이 어디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투자받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재벌가의 일원이 꺼준 돈이다. 모두가 나와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사실 이 돈 앞에서는 여야도 없고 어디 뭐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냐도 없고 돈 보고 달려든 이러한 불나방 같은 그런 상황 아니었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네, 뭐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화천대유 문제는 의혹을 좀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과연 뭐 이재명 지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설계가 과연 잘못된 거냐,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 설계였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좀 풀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렇게 의혹이나 공방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는 그게 여론에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 호남 경선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더 큰 관심을 좀 끌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지지율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여론조사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김민하 평론가가 한번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RN서치가 매일경제와 MBN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71명을 대상으로 민주당 내 대선 후보 적합도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34.2%, 이낙연 후보가 30.2%의 응답을 이제 얻었습니다. 그 두 후보 간 격차는 이제 오차 범위 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이 부분에서 호남 지역만 떼놓고 보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49.7%, 이재명 지사가 39.1%다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네.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이제 조사와 비교해서도 상당히 이낙연 전 대표가 선전하는 국면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광주 전남 지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의 경우에 리서치뷰가 광주 전남 일간지 무등일보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광주 전남 지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600명을 대상으로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네. 이낙연 후보가 40.4%, 이재명 후보가 38%로 오차범위, 이 오차범위 내에서의 또 박빙 상황이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가 또 있어서 그 이전까지는 이재명 지사가 아무래도 유리한 걸로 봤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상당히 따라오고 있는 듯한 그러한 모양새다. 이렇게 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당장 호남 여론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네. 이게 제일 큰 관심거리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호남의 그 광주 전남 권리당원 투표율이 40%밖에 안 나왔고 전북은 35%였다고 하거든요. 네. 이게 투표율이 좀 높게 나와야 그만큼 호남에 관심이 쏠렸다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오는데 투표율은 또 한 40%, 35%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네. 이 시그널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두 분이 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명쾌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지난 2, 3주 동안 호남의 여론이 바뀌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좀 차이를 두면서 앞서고 있던 여론이었었는데 최근 한 2주 사이에 이낙연 후보가 초박빙 접전 상태로 쫓아갔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 가장 큰 배경은 대장동 개발 의혹이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다른 외부 변수가 없는데 호남 여론이 바뀔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변자 소장께서는 네. 상당 부분 이낙연 전 대표가 따라왔다. 그러니까 실제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다는 네. 거죠.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네. 김민하 평론가가 김씨입니다. 네. 네네. 네. 김씨 2명하고 배씨 1명이 하는 프로예요. 네. 네. 너무 좀 미치지 마시고요. 네. 아, 그러게 그래서 두 이제 분을 토론을 붙이고 싶다. 제가 TV 토론을. 그래서 또 뭐 이것뿐만은 아니겠죠. 이제 네.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것도 있을 테고 또 영상관계 배수진을 치고 또 업소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도 고향이 또 호남 아닙니까? 네. 그것의 영향, 정서적인 영향도 있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이 부동산 이슈 특히 이제 대장동 개발 의혹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세대가 어떤 세대겠습니까? 좀 젊은 세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투표율이 이 호남 권리당원 대의원의 투표율이 좀 저조하다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당원이었고 늘 투표를 해왔던 또 당원이었다면 주로 이제 연령대가 좀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 당원들은 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추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에 영향을 받는 건 젊은 세대거든요. 그럼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를 했지만 20대, 30대, 40대 광주 지역에 특히 이제 권리당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들이 투표를 안 할 수도 있죠. 왜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이슈가 지나치게 영향을 받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지지하는 후보가 굉장히 강한 외부의 의혹과 연관돼 있으면 투표를 안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이 투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약해질 수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거 조금 부연을 하자면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이번에 좀 지지해 봐야겠다. 이재명 지사한테 표를 줘봐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권리당원들 입장에서는 이 의혹이 터져 나오니까 네. 아, 다시 생각해 볼까 이러면서 망설이게 되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낙연 전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지사를 뽑을 표가 아 이거 대장동 의혹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은 것 같아. 난 이낙연으로 바꿔야겠어. 이렇게 했을 거냐. 그렇게까지 간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낙연 전 대표가 좀 지지하는 사람도 이낙연 전 대표가 너무 좀 네거티브로 다시 가는 것 같네. 네. 이거 내가 또 지지해야 되나? 라면서 예. 또 망설이게 돼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양쪽 모두에 대해서 망설이는 표심이 좀 생긴 것 같다. 그래서 좀 투표율이 저조하게 된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렇죠. 나중에 어차피 본선 가면 그때 가서 마음 정해도 돼.
호남은 어느 후보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또 근데 저는 조금 해석은 다른 게 권리당원에서는 이제 그럴 수는 있겠죠. 대의원들은. 예.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상에서만큼은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많이 쫓아간 것만은 분명해요. 네. 수치의 변화는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내일하고 모레 상황 보면 금방 결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뭐 이거는 그냥 숫자만 얘기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때 우리가 한번 지지율 어떻게 나올지 한번 점치면 안 되죠. 분석을 예상. 네.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비슷하게 나온다? 아니면은 이재명 지사의 대선운이 유지된다? 저는 비슷할 것 같아요. 비슷하게 나올 것 같다. 박빙 승부이지 않을까? 예. 두 후보 다 40%대일 것 같고 네. 그럼에도 이재명 지사가 조금 더 앞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그래도 앞설 것이다. 네. 저는 오히려 이낙연 후보가 좀 앞설 여지도 있다. 이낙연 후보가 왜냐하면 앞설 여지도 투표율이 낮다라는 것은 사전 투표도 보면 우리가 투표율이 높다 이러면 젊은 세대의 투표가 많거든요. 네. 저는 영향을 그런 것에서 받을 수가 있겠죠.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어느 분 예측이 맞았는지 한 사람은 비교해보도록 하죠.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다음 주에. 아니 예상이니까 네. 너무 부담을 주시면 알겠습니다. 제 예. 고향이 수원인데 호남 민심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정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당 얘기 좀 해보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어제 2차 TV 토론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누가 제일 득을 받고 누가 제일 점수를 많이 잃었다. 그걸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누가 득을 받는지 상당히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득을 본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토론에서 가장 많은 이슈를 만들어낸 사람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하태경 의원인 것 같아요. 하태경 의원이 아픈 데를 모든 후보에 대해서 딱딱 찔렀는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고 윤석열 전 총장은 지난번 토론보다는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본인 얘기를 했고 본인 생각을 어쨌든 주장을 좀 더 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잘했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말실수라고 해서 그 청약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좀 점수가 깎여가지고 그 부분은 약점이었고 홍준표 의원의 경우에는 이것도 공격이 많이 들어왔는데 네. 이 조국 전 장관 그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이른바 이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제 좀 조정하는 문제, 즉 수사를 못하게 하는 문제, 수사권을 다 없애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이 찔렀는데 사실 제대로 답은 못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네. 그런 점에서 토론을 또 잘하진 않은 것이고 유승민 전 의원은 논박은 굉장히 잘했는데 이미지가 뭐 그렇게 좀 대범한 이미지랄지 온화한 이미지랄지 그렇지 않았어요. 좀 사나웠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점수를 많이 잃은 토론이 됐는데 돋보인 2명 하태경 의원과 황교안 대표. 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부정선거 하나의 이슈로 끝까지 밀고 가는 황교안 네. 대표. 이 두 사람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저 이렇게 봅니다. 독특한 분석을 하셨어요. 배정찬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총체적 난국으로 봤습니다. 총체적 난국요? 그러니까 그래도 토론회가 뭐 이구동성이라고 좀 일관된 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에 모아지는 후보들의 의견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별로 없는, 물론 이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격적이었던 것은 공통적이었지만 네. 첫 번째로 이 국민의힘 토론회 관련해서 키워드를 정리해 보니까 청약, 이건 이제 윤석열 후보랑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청약이 일반 이 MZ 세대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집안치를 장면할까? 이게 이제 동떨어진 여론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나타난 것이고, 두 번째는 닌자예요. 닌자가 왜? 전부 다 자기 공약 베꼈다고 이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제 닌자, 카피 닌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저는 하태경 의원도 지난 1차 토론 때는 좀 솔깃했어요. 재밌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그러면은 홍준표 후보를 겨냥해서 그럼 과잉수사입니까? 그게 어떻게 과잉수사예요? 이렇게 정말 이게 한방 먹이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뭐 썸탓이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반복되면 재탕삼탕하면 그 제목 별 이렇게 주목되지도 않고 유의미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토론을 했는데 뭐가 한 대로 모아지는 토론이 없었다. 그러니까 좀 주제나 이런 부분들을 또 형식을 좀 더 좀 집중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얘기도 좀 해주고 그러세요. 네. 그 토론의 어떤 이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공약 뺏기기 논란, 뭐 지금 이제 카피 논란 말씀하셨지만 그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윤 전 총장의
저 주택 청약 통장과 관련한 일종의 이제 말실수라고 볼 수 있는 네. 이거 두 가지가 제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토론의 이미지로만 보면 윤 전 총장이 토론회 못할 줄 알았는데 이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네. 좀 여유가 이런 점, 있었어요. 네. 예, 그런 점들이 좀 돋보였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이제 내 스타일대로 대선 갈 거야. 뭐 이렇게 작심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지금 이 카피 논란이라고 하는 공약 뺏기기 논란하고 이건 일종의 이제 표절 문제와 관련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하고 그다음에 집이 없어서 청약 통장 만들어 보지 못했다. 이 발언은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민감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에서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젊은 세대들의 경우에는 그런 청약조차 필요가 없었던 윤석열 후보구나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건 2030 세대의 눈높이와는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뭐 좋은 이야기를 드리고는 싶지만 우리 시간을 통해서 사실 이게 조언을 해주는 셈인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런 청약과 관련해서는 얼마나 청약이라는 걸 본인은 안 해봤지만 집 장만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저는 잘 이해를 하고 있다.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청년 세대들이 저 집을 장만하기 쉬운 또 가능한 방법으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답변이 사실 나왔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는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 나온 해명은 뭐냐면 30대에 직장을 얻었고 부모님을 계속 모시고 살았고 50대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청약이라는 걸 알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청약조차 모르는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2030 세대가 공감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이죠. 참 토론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유리할 것이냐 불리할 것인가 이거 점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이런 질문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론조사 결과에 네.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사실 여론을 파악한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단시간에 우리가 단정적으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요. 일단 도드라져서 지금 논란이 되거나 이런 문제를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동안에 이제 빅4라고 해서 4위 싸움 누가 할 거냐 3위가 누가 될 거냐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래도 4위 안에는 들어가겠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오늘 최 전 원장에 대한 지지를 공식 처리하기도 하고 캠프도 해체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최 전 원장이 과연 다시 한번 컷오프하면 4명까지 컷오프하게 되니까요. 네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의미를 담고 공약을 발표하는지를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대선 후보는 기본적으로 지역 기반 또 세대 기반 이념 기반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역 기반 참 중요하거든요. 이재명 후보에게는 경기도가 있고 그래도 이낙연 후보에게는 호남이 있는데 그래도 최재형 후보가 지역 기반을 굳이 따지자면은 PK거든요. 근데 부산에서 부산 시민들이 그래도 다수가 원하고 있는 정책이 가덕도 신공항인데 가덕도 신공항을 재검토하겠다. 그래서 이제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지지를 철회한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지역 기반이 사라지는 거죠. 세대 기반도 없고 이념 기반도 국민의힘 지지층도 보수층도 흔들리고 있는데 지역 가장 중요한 핵심 공약을 철회를 해버린다. 이렇게 되면은 최재형 후보가 지지율을 도약시키기는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계속 주장했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들어온 순간 최재형 전 원장은 이제 확장성이 없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게 캠프를 해체를 했으면 캠프를 해체를 했다는 것은 새로운 전략을 갖고 가라는 것이지 무전략으로 대응하라는 게 아닌데 지금 완전히 무전략입니다. 부정선거 얘기에 한번 이렇게 혹해가지고 글을 넣다가 내리고 그다음에 뭐 낙태 반대 이런 거 피켓팅하고 그러면서 또 어제 토론은 완전히 판사님이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후보에게 묻고 답변이 쭉 나오면 그냥 그러냐고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뭘 왜 정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 데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심적인 어떤 전략, 이 지역 기반 전략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려워졌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그러면 이제 누굴 거냐. 이 4등이 네. 원희룡 그다음에 지금 유승민. 최재형, 원희룡 그다음에 그 황교안 이렇게 정도 보는 거잖아요.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은 아무래도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로만 보면은 뭐 3등은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만 이제 모르는 윤석열, 거니까. 홍준표, 유승민. 그렇죠. 3명은 거의 뭐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죠. 그렇게 예. 보이지만 이제 마지막 한 자리는 결국은 이런 건데 여기서 이걸 봐야 돼요. 지금 황교안 전 대표가
어느 정도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약간 뜬 거잖아요. 왜 떴을까? 부정선거 얘기로 하나만 가지 않습니까? 네. 이 하나만 가지고 원 포인트만 가지고 가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가장 극단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는 흐름이 하나가 생긴 것 같고 이것의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후보가 하태경 후보입니다. 부정선거 얘기는 그만하자고 하잖아요. 중도 확장으로 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분은 여론조사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지지율이 별로 안 나와요.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뭘 의미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이 좋아하는 이슈가 뭔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네. 저는 이것의 효과를 같이 본다면은 이 네 번째 4등하는 후보가 상당히 의외의 인물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하태경 들었습니다. 후보가 될 수도 있겠다. 아닌 거죠. 네. 아니 근데 선뜻 이해는 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이민하 평론가는 아니고 김민하 평론가는 시종일관 저 이시 하겠습니다. 시종일관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하태경 후보와 또 최재형 후보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적인 것 아닌가. 저는 하태경 후보의 긍정적인데 네. 일부 동의하지 않는 주장은 많지만 핵심을 찌르는 어떤 태도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그걸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예. 네. 네. 아니,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아니 개인적인 변호사 의견. 의견을 얘기하십시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총체적 난구. 누가 사위가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사이가 뭐 누가 되느냐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그래도 4명. 그럼요. 4명 4강 안에 네. 들어가면 그 다음에 다시 또 재기를 노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까요. 제가 가장 위험한 선택지를 고르지 않았습니까? 황교안이다. 이렇게 고르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다. 제가 가장 위험 부담을 안고 골랐습니다. 그럼 이제 좀 안전한 선택으로 제가 가시죠. 그 대선 주자 TV 토론회 중계를 하는 느낌이죠. 네. 이상하네요. 오늘 하여튼 분위기가. 네. 시간이 이제 10초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야기 다 했습니다. 누가 들어갈 사람 건지 이름을 얘기 안 얘기해야 하셨잖아요. 4위예요. 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마지막으로 유머를 주고 이제 떠나실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지금 이제 대선이 열기가 계속 뜨거워질수록 국민들의 관심도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양당에서 후보가 정해지면 그때부터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상황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예, 오늘 뉴스 외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예, 그럼요. 너무 시간 다 아쉽네요.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